매주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이죠.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촉도 좋은 남자. 그래서 우리는 촉촉한 남자라고 하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베프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은요 이 얘기 너무 하기 싫지만 이런 끔찍한 인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하고 성폭행한 뒤에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 씨. 장모한테도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딸이 뭐 지적 장애가 조금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딸과 자기의 와이프, 그러니까 와이프죠. 여기서 딸이라는 거는 그 장모의 딸이니까 자기 와이프와 그다음에 그 생후 20개월 된 딸을 번갈아 가면서 무릎 꿇려놓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개월 여아를 폭행 강간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든 20대 계부 사건.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6월 15일 날 이제 발생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된 건 7월 9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아이스박스 영하 6기 뭐 사체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죽이고 화장실에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 정도, 아동학대 치사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기자들의 리포트가 이 성범죄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나와갖고, 사실 그것은 그냥 흘린 낭설이겠거니라고 얘기한 쪽도 있었지만은 네네. 경찰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친부는 아니었어요. 그 아기가. 예. 20개월 된 딸을 아빠가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시신을 엄마하고 같이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확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왜 그냥 단순히 폭행치사였나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인사에 대해서 뭐 초창기에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기 성폭행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었고 그냥 지역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던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그걸 명확하게 안 말해주고. 근데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수사의 초기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동학대 치사 정도로 들어가지만은, 그것도 사실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지만은, 이것이 일종의 소아성애 혹은 영아에 대한 소아에 대한 성적 공격성이 다분하거나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수사 자체를 달리해야 됩니다. 아예 이건 그냥 형사팀이나 강력 형사팀이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게 이 범인의 기본적인 범죄 동기라든가 여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금 나오신 그 장모분이 관련된 SNS를 공개하면서 이 정도는 나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 쪽으로만 초점을 맞췄다가 이 아닌가 비 이러면서 살인, 살해 쪽으로 가다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까지 지금 같이 연결돼서 설명이 되고 거죠. 있는데, 장모님이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이 희롱하는 그런 문자 보낸 것들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딸하고 이제 손녀가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가, 장모님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어머님하고 한번 뭐 하고 싶어요. 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아마 잘 되면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식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보자 이러니까 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저 패턴도 그렇고, 그렇죠. 장모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말을 꺼낸 것도 그렇고,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이 사람들? 앞쪽에 물론 뒤에 잘렸지만은, 네. 이게 이제 이
그 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부인이죠. 네. 를 심리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네.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라고 하는 사람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나타나거든요. 지배적인 성향의 성격인 예, 사람이에요. 예. 이 반복적인 범죄자가? 형태의 용어를 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답을 계속 얻으려고 하면서 그 답이 안 나오면은 또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방식. 그러니까 상당히 그 포식자, 보통 포식자? 성적 포식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 포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적 포식자 중에는 이제 소아에 대한 성적 포식자가 존재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좀 걸리는 거는 이게 소아에 대한 성적 포식자만인 건지 아니면은 네. 다른 일반적인 성적 포식자 중에서 소아로 특화됐다가 다시 일반적인 성인한테 옮겨가는 형태를 띠는 건지 그거를 지금 이 사람한테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성적 포식자가 정확히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으로 강간을 하고 다니는 성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의 이름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공단 지역에서 강간 사건이 1년에 한 300회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 범인이 하나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성적으로 공격하는 존재들. 그럼 성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지배욕일 수도 있고요. 지배욕. 예, 그리고 가학행위. 그러니까 가학행위. 그 지배욕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특정한 가학행위를 시키는 지금 이 범인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로 상승하거든요. 이게 성적 포식자들의 특징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네네네. 어떤 단계인지를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네네.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에 성적 포식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성적 포식자들이 어디를 주로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아동이나 소아를 먼저 공격하느냐, 아니면 성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동이나 소아를 공격하면은 연쇄 강간 쪽보다는 특정한 대상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일종의 서브오디네이트 지배 강간 형태로 가는 거고요. 지배 강간이라는 게 예,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FBI의 범죄 분류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네. 서브오디네이트 레이프라고 하는 건데 성인한테 대한 건 연쇄 강간으로 합니다. 성인에 대한 거는 무차별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연쇄 강간범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을 강간하는 형태. 그럼 예전에 그 이춘재 씨 뭐 화성에서 예, 이춘재 그 같은 사람 경우도 거요? 그렇죠. 이춘재 같은 경우가 연쇄 강간, 그러니까 지배 강간을 통해서 하다가 네네. 폭력성이 높아져서 살인에 이르게 되고 그게 반복되고 네. 그러다가 휴지기 때는 다시 연쇄 강간으로 가는 그런 유의. 그래서 이제 이춘재도 성적 포식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가 제가 궁금한 거는 소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한 번 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 정도 공격성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여죄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아,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예. 유사한 범죄가 특히 있었을 이 것이다. 부인에 대한 심리적인 통제.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후에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먹잇감을 거예요? 찾아다녀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걸 보통 공간형 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이런 포식 행위를 한 후에 이동하는. 이춘재가 화성에서 하다가 청주에서 하는 이렇게 공간 이동형 범죄를 하는 것처럼 네네. 이 범인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을 전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범인이 20대 전에도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비슷한 형태. 그때는 좀 비슷한. 연습해보는 그런 그렇죠. 정도 아닐까요? 일종의 그때는 그 링범죄라고 하죠. 링범죄로 공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포식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적장애 여성을 마치 혼인한 것처럼. 네네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혼인을 그냥 일반 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건 약탈혼입니다. 강제혼이고. 아, 이런 걸 예, 약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쓰군요. 조금 더 서구 사회에서는 좀 정밀하게 보죠. 네. 그냥 지적장애 있는 여성을 성행위를 통해서 취하고. 그 강간을 하고 혼인 신고한 후에 가족으로 만든 후에 포식행위를 하고 일정 정도 후에는 버려버리는. 버려고. 그게 이영학 사건입니다. 이영학 같은 네, 얘기입니다. 네, 이영학도 이영학.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패턴이 유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4명의 범죄자들이 다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원 교수님의 명확하고 확실하신 분석과 정의로우심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추리력 인정합니다. 감정선이 들어간 공감력 있는 분석이 너무 좋고요. 제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배 교수님 분석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시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어제 읽은 기사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이제 그동안에 말 못했던 걸 이제 털어놓는 거죠. 우리 딸이 좀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양모 씨가 남자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애기 옆에 빨가벗고 누워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섣불리 뭐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뭐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거였습니까? 소아성애자들, 페도필리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아성애자는 자기중심성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분한테 피해자분한테도 저 외할머니 분한테도 네네. 이것은 그냥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행위 이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너는 참견하지 말아라. 참견하. 근데 이제 그것을 네.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적 공격이 나가게 되는 지금 이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선택적인 아동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이? 예. 어떻게 선택적이? 그러니까 아이들만 공격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약한 아이들만. 특히 이제 심신미약이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네. 그런 존재들만 노리고 공격하는 존재들이죠. 그게 선택적 성범죄죠.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장모한테 한 그런 성희롱적 발언은 실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공격성. 장모를 그냥 욕보이고 공격하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다. 지배력을 확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왜냐하면 쉽게 힘으로라든가 폭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로서 많은 강력범죄자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식의 변태 성향, 사이코패스 성향 이 사람은 그렇게 또 좀 정의 내릴 수 있는 건지 예, 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은 건지 궁금해요. 충분히 이거는 PCR 테스트에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PCR 테스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좀 잘못 알려고 있는 건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의 지표일 뿐이고 네. 그 중에서 또 분화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성적 포식자로 분화가 되고 과학적인 범죄자로 분화가 되는데 네. 사이코패스 성향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점수가 훨씬 높죠. 이 존재는 더 나쁜 사람인 거죠.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순전히 유전일까요? 뭘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예. 뭐 적지 않은 뭐 연쇄살인범들이 어렸을 때 뭐 성적 학대를 당하고 뭐 그러는데 그 순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요? 왜냐하면 유영철이나 뭐 이런 애들은 자기한테 서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되게 난놈인 것처럼 멋있는 허세남인 것처럼 만들어내 갖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뭐 성적 범죄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극복해 갖고 내가 저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적지 않은 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얘기고요. 다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을 연구할 때 초기 연구가 좀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얘기하는 말은 사실은 일단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작은 경험이 네.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인을 핑계를 공격하는 대는 거예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강모 씨도 똑같죠. 네. 다 타인을 탓하죠. 네. 사회를 탓하고 타인을 탓하죠. 다 남 탓만 해요? 남 탓이죠. 예. 그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되게 정당하다. 자유롭고 정당한 거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릴 적 경험을 갖다 대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런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만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핑계대는 거다. 핑계대죠.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으니까 해도 돼 이렇게 또 그걸 계속 스스로 주입합니다. 세뇌시키고. 그거 미국에서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통 뭐 프로파일러들이나 아니면 이런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성적 포식자들을 수사할 때 아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믿지 말아라 언론인들한테도 이러는군요. 예, 함부로 그가 떠드는 말을 함부로 기사화시키지 말. 초기 기사가 뜨면은 마치 그 범인이 대단한 놈인 양 초기로 인식을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일생 불쌍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 이런. 네.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언론인들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계부가 처음에는요, 이 20개월 된 아기를 자기 친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합니다. 성적 포식자들이나 네. 페도필리아들은 당연히 그 자기 딸 혹은 자기의 친족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예, 아니 그래야지 이 특정한 행위가 인정받는 거죠. 자기한테는 그 행위가 가족 행위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예, 그렇죠. 내지는 예. 내 가족인데 내가 나쁘게 할 일이 있냐.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정상적인 가장이고 내가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어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네. 예, 친딸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반대로 얘기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죠. 예. 야,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친딸 유보가 중요했던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자기 변명, 자기 확신 이런 부분이죠. 자, 계부는 20대 남성인데요. 어쨌든 성충동 조절장애가 지금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 화학적 거세해야 된다. 뭐 요즘 전자발찌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는데 이런 사람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성추행 약물 치료법의 대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검사가 이걸 이렇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왜냐하면 이 화학적 거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검사들이 신청하는 횟수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많이 들어요, 돈이? 1회에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몇 번이나 뭐 그걸 주의를 몇 달 해야 돼요? 동안 해야 몇 년 동안 했지 또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네. 안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 주도 있고 사실 우리의 법 체계에서 어떤 형태의 성추행에 대한 억제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거세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세 당한 사람 신뢰가? 미국에는 많죠. 우리나라는 우리는 없죠. 우리는 그냥 화학적 거세야 지금 한 50명인가 30명 사실은 이제 정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게끔 되어 예, 있긴 돼 해요. 있죠. 예. 판사님이 거세하라,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세요라고 이제 판결 내리면 법무부에서 실제 가서 예. 이제 동의를 이제 받아서 하는 거고 싫다 그러면 또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물리적 거세를 이제 네. 내어 넣은 건 뭐냐면 그것도 네. 역시 본인의 동의고 네. 오히려 후유증이 물리적 거세가 더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다른 다양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상태인 거죠. 오히려 인권적 측면에서도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아이스박스 사건을 알려져 있는데 이 그럼 친모는 도대체 이 상황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걸 같이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지배죠. 일종의 지배 지배 강간 당해져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분 나이를 언급한 게 좀 그렇지만 20대 중반쯤 되신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아마 그 접촉이 있었다고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이분한테 책임을 묻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원 게시판에 신상공개 청원이 올라왔는데 신상공개 못 합니까? 왜냐하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신상공개가 좀 제한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원영이 사건이나 이런 사건처럼 그 공개를 하게 되면 관련된 가족의 신상이 드러날까 봐. 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상공개가 사례가 거의 한두 건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나머지 자식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죠, 그 예. 자식을 키워야 될 사람이 없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일단 엄마도 있고 또 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좀 청원 게시판대로 시장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사례가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사형 시킬까요? 사형 돼야 우리는 뭐 될까요? 사형 이런 경우는 저는 사형보다는 두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종신형 정도 연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네.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연구 대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뭐 댓글 너무 화납니다. 속상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되게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